두 번째 발표는 권주혁 육군사관학교 역사포럼 고문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주혁 박사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력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영국 정부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있는 그 십자 훈장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배경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권 박사님 원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산가공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그 큰 목재 기업의 A 기업에서 34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나무를 베는 것이 목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베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살림도 유지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큰 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훈장을 이렇게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산림이나 목재와 관련된 연구나 논문도 많이 있지만은 권 박사님 전공이 이제 국제정치학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군사 관련 책들을 10여 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발표하게 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책 작년에 나왔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또 여러 책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책도 나왔어요. 좀 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40여 개국 외국을 직접 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끼고 연구했던 이런 내용들을 연구 논문과 집필로 다양하게 이렇게 내놔서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 박사님을 힘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권 박사님 저 뒤에 시계를 보시면은 12분인데요. 15분간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짜게 하지 마. 방금 소개받은 권적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5분이 상당히 짧습니다. 특히 제목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다 이거 15분 만에 얘기하려니까 시작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근데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이 책의 원고를 제가 출판사에 넘긴 게 딱 2달 후인 4월 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이 책이 작년 5월 말에 출간됐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현대 동구권 역사를 보면서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왔고,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중에 전쟁이 터졌길래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서 책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제 BTR-80 장갑차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설명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죠. 또 요 옆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이거는 잠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14년에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합병해버리자 미국과 서방이 항의를 하니까 그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서 푸틴이 이 칼리닝그라드는 이게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의 본토가 여기까지고 이 리투아니아를 지나서 칼리닝그라드,
이것은 그 러시아 땅인데 여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과 또 전략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건 마하 5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그 제작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즉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서방보다 러시아와 중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 우크라이나 도와주면은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여기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고 여기서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 영국 파리를 향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3분 안에 베를린, 런던, 파리를 폭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정도 첨단 기술력이 있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그런 것을 푸틴이 미국과 서방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크라이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드니프로 강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면은 농업국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곡창지대로서 미국 중부의 프레이리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의 팜파스 평원 그와 함께 이 우크라이나도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이 곡창지대를 매개 살리는 게 드니프로 강인데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이 수도 키우를 보십시오. 이것이 키우인데 요 바로 위를 흐르는 것이 이것이 드니프로 강입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러시아 공수부대가 제일 먼저 뺏은 데가 이 키우 북쪽에 있는 안토노프 공항입니다. 그 키우에는 공항이 3개가 있어요. 국제공항이 3개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안토노프 공항을 뺏었어요. 안토노프라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안토노프 225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수송기입니다. 즉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농업국가라는 그 명성에 가려져 갖고 우크라이나의 과학 산업이 잘 가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첨단 우주 산업과 항공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왜 그러면은 첫날 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러시아군이 키우를 뺏으려고 키우의 목을 조리려고 키우 북부에 있는 안토노프 공항을 급습했는가? 그래서 그걸 점령했는가? 그거를 교두보로 해서 키우를 뺏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부대가 키우에 직접 못 왔느냐? 바로 이 드니프로 강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드니프로 강이 키우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이 드니프로 강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건 드니프로 강의 이 본류 옆에 지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본류와 지류 사이는 늪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부대가 키우를 직접 공격하려면 이 늪지대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키우에 있는 교량만 폭파시키면은 러시아군이 공격을 못합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키우를 뺏기 위해서 안토노프 비행장에 공수부대로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는 세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수부대를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작전으로 키우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게 2월 24일이죠. 2월 14일 강습을 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군대에 밀려갖고 그 안토노프 공항을 4월 4일 날 대전 40일 만에 우크라이나 군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가 방향을 이제 키우는 뭐 탱크부대도 안 되고 공수부대로도 안 되고 이거는 포기하고 동남쪽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돈바스를 치자. 그래서 공격 방향이 돈바스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가 주 공격 방향을 키우에서 돈바스로 바꾸는 거 보고 그때가 4월 말인데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되겠다 싶어갖고 제 책 387페이지에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때 뭐 빨리 끝날 거라 그랬으면 여기 한번 나와서 얘기하기가 창피했을 겁니다. 그때 그 책에다가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말 한마디 썼기 때문에 그래도 면피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이 안에 이 사진 안에 이 사진만 가지고 한 20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해가 많이 될 텐데 시간상 스킵하겠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살고 있는 관저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제렌스키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러시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갖고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제렌스키가 도망갔다고 계속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렌스키가 아니다. 나 여기 있다. 나는 끝까지 이 조국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조국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입대하고 또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 기자들도 미안합니다만 여기 잘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저부터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찾아갔지. 그 얘기하려면 일단 20분 걸려요. 그냥 싹 넘어가죠. 관심 있는 분 제 책 좀 사서 보세요. 이거는 우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걸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이 쓰는 건 이런 걸 못 봐서 제가 이건 나름대로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국권에가 뭐가 터질 것 같다 싶어서 이쪽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 제 나름대로 썼기 때문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작년 2022년이라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23년 전부터 푸틴이 쓴 논문, 푸틴이 한 연설 이런 걸 제가 쭉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1999년 푸틴의 이 논문 이거는 제가 우리 구하지는 못해서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제가 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푸틴이 쓴 논문 이런 거 러시아 측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쓰지 않았지만 이 외에 푸틴이 연설한 게 많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요. 금년 2월까지 연설한 걸 쭉 보면 금년엔 연설한 건 벌써 전쟁이 이후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1999년 논문 쓰기 시작해갖고 2021년까지 수많은 연설을 했는데 제가 그 연설문을 러시아 측을 통해서 다 구했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이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미국과 서방에서 이걸 간과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과 논문에 내가 언제 전쟁하겠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논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거 전쟁 한번 하겠구나 그런 것을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가들이 이쪽은 좀 연구를 좀 이렇게 베껴나가고 그냥 실제로 치고받는 전쟁만 연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시면은 2014년에 크림반도 뺏기 전에 벌써 조지아를 똑같은 식으로 뺏었습니다. 2008년에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 것이 2014년 크림반도 뺏은 겁니다. 2010년은 크림반도 뺏은 똑같은 방법을 써갖고 돈바스에 적용했고 그 다음에 2025 작년 2월 24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친 거죠. 그러면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쳤느냐? 아까 말씀드린 연설과 논문을 쭉 보면 푸틴은 자기 사명이 잃어버린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런 말을 논문이랑 연설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1991년 구소련이 완전히 망하면서 분리될 때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20세기 들어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은 소련이 분리된 것이다. 그거 간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임기 동안 기억하고 과거 소련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23년 동안의 연설과 논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건 내가 그런 걸 직접적인 대의로 걸고 전쟁을 일으킨 하니까 나토의 동진을 딱 이유로 든 겁니다. 또 실제로 나토의 동진이 푸틴한테는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나토의 동진. 나토라는 것이 1949년에 처음 만들 때 12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몇 나라입니까? 핀란드가 최근에 가입했죠. 31나라입니다. 그러면 나토에 맞서기 위해서 과거에 소련이 만든 바르샤바 조약, 그게 몇 나라입니까? 8나라인데 고르바초프가 1991년 러시아를 해산시키기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바르샤바 조약군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푸틴은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니들은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국까지 다 해체시켰는데 너희는 왜 12나라의 나토 조약국을 30나라까지 지금 확장시켰느냐? 왜 우리를 위협하느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서방을 무서워합니다. 첫째, 나폴레옹 공격에 한 번 뛰었습니다. 두 번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300만 병력으로 러시아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온 지도에 보시면은 핀란드에서 흑해까지 우크라이나만 빼놓고 전부 나토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까지 가담하게 되면 이거 러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된다. 여기서 푸틴이 그 전쟁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쟁을 결심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워낙 강하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리다가 자기가 더 많이 맞을 텐데. 그래서 2008년부터 잽을 내겠습니다. 조지아에 잽을 먹이고 크림반도에 잽을 먹이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에서 298명이 죽었을 때 그때 푸틴은 서방이나 미국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거칠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저 솜방망이 요식행위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또 2018년에 우크라이나 군함 3척이 러시아 세바스토폴 항구에 3척이 끌려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보호해주는 미국이랑 서방이 솜방망이 항의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 정도면은 이 친구들 별거 아니구나. 내가 우크라이나 공격해도 미국이나 서방은 끽소리 못하겠구나. 그런 배짱에서 전쟁을 결심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끝내. 이거 나중에 책에 다 있습니다. 학술지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미국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비평을 해놨습니다. 미국이랑 서방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한 10몇 년을 보냈어요.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미국에서는 야 너희들 그럼 우크라이나 치면 우리도 군사 개입하겠다. 우리도 미군 파병하겠다. 이렇게 겁을 줘야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니들 우크라이나 치면 우리 경제 봉쇄하겠다. 금융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속으로 코웃음 치지. 이렇게 무력으로 나올 때는 푸틴은 무력 신봉자입니다. 푸틴이 7살 때 친구한테 얻어맞은 이후로 평생 이 무력 신봉자가 됐어요. 상대방이 싸울 때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죽든 그래서 이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7살 때부터 자기 그 인격에 형성된 무력 신봉론 이것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때 부통령이었어요. 가갖고 한 게 없어요. 그냥 요식적인 항의만 다 하고 왔지. 이렇게 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하겠다. 군사 개입이 어디까지 했어요? 폴란드에 미군 파병한 것밖에 없어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에 미국 제82 공수사단 보낸 거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군대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때리는 겁니다. 이거 다 썼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랑 이 서방이 실수한 게 첫째, 우크라이나랑 서방은 너무 동지가 당하는 거를 우크라이나를 앞장서 갖고 지금 길목을 막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손에 흙을 안 묻힙니다. 그냥 무기 내주고 돈 내주고 하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그때 그 대통령 된 사람이 러시아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할 때요. 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1,800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3위의 핵 국가입니다. 핵 보유 국가. 그 다음에 재래식 군사력은요. 탱크만 6,500대를 받았어요.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계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몽땅 그 핵무기를 쏘려내 한 기도 남기지 않고 반환했습니다. 미국이랑 영국은 옆에서 니들은 핵무기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소련에 다시 돌려줘. 자, 러시아에 돌려줘. 그래서 러시아에 다 돌려줘. 그 대신 우리가 안보를 책임져 줄게. 이 말에다가 그냥 흠박 쏘가 넘어갔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어요. 왜? 1986년에 체르노빌 참사를 당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핵무기라면 막 질색인데, 그래. 골치 아픈 거 러시아에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그 많던 핵무기가 러시아에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0기라도 남겨뒀으면요, 러시아에서 이번에 침공 못합니다. 이런 거 보고 김정은이가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 동맹이 없어요. 나토에 가입하려가도 독일이랑 프랑스 때문에 가입 못하고,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을 못했으면 양자 동맹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자 동맹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 지난번 정권에서 거의 무력화 시켰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을 부활을 시킨 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계속 철통 동맹으로 유지하고 격상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 현재 전선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 국토를 20%를 강탈했어요. 지금도 계속 당시 20% 파란색만 회복했고, 나머지 빨간 부분은 지금도 다 러시아 손에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핵무기 운운하는 게 처음부터 핵무기 운운 안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키우도 점령 못하고 계속 우크라이나군한테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이 빨간 지역이 루한스크 그 밑에 도네츠크 그 밑에 헤르손 이런 그 네 개 주를 작년 9월에 러시아가 합병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 네 개 중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만 말합니다. 이 네 개 주에서도 러시아군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고서 겁을 준 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침공하면은 그거는 러시아 본토에 침공하는 걸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금년 5월 4일 날 러시아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패트리엇에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러시아군은 작년 3월 18일, 작년 2월 20일 날 개전해서 작년 3월 18일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키잘 미사일. 그런데 그 천하무적으로 보였죠. 그게 이번에 금년 5월 4일 날 미국 패트리엇 방공포대에 맞아서 격추가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한테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지도에 보신 것처럼 칼리닝그라드에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사일을 배치해놓고 서방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러시아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군 패트리엇에 맞아서 격추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좀 패트리엇이 배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신무기가 엄청나게 소개되고 있는데, 신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게임 체인저라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게임 체인저 하나는 미군이 공급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아까 제가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작년 4월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공격을 집중할 때 제가 탁 느낀 게, 이거 장기전 될 거다. 왜 느꼈냐면,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2014년에 벌써 러시아군이 러시아 민병대들, 괴뢰 정권 민병대들을 앞서갖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그런 동네입니다. 돈바스가 우리나라 남한의 딱 절반 면적인데, 그러니까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괴뢰 민병대들이 쳐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8년 동안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참호를 파놓고 전 그 길이를 요새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돈바스 우크라이나 95%가 평야입니다. 근데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평야지대예요. 거기는 조그만 언덕도 없어요. 아까 키우저 하늘에서 찍었을 때 언덕이 없죠. 막상 가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언덕이라도 있으니까 제블린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6.25 때 우리 3.5인치 바추카 할 때 바추카 사수가 인민군 탱크 앞에 50m까지 기어가야 돼요. 기어가서 쏴야 그게 명중되지. 그때 쏴갖고 명중 안 되면 자기가 오히려 맞아 죽죠. 근데 제블린은 1km 밖에서도 상대방 탱크를 조준해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km 밖에서 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뭐 건물이 막아주던가 약간의 언덕이 있어야 사수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이 전차 부대는 세계 제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러시아 탱크 보유가 2만 대입니다. 그러면 남북한 합쳐서 6천 대예요. 러시아 하면 2만 대를 갖고 있는데 제1선 탱크가 6천 대입니다. 그거 가지고 돈바스 밀고 들어가면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 거기에 참호를 파고 뭔가 요새를 만들어도 그 돌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거 제블린 사수가 쏘기가 힘들겠다. 이거 완전히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겠다. 그런 차에 하이마스가 나왔죠. 하이마스 뭡니까? 다연장 로켓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뭐라 하냐면 방사포라 그럽니다. 몇 미리 방사포니까 맨 다연장 로켓. 그래서 이 다연장 로켓 뜻밖의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보내줄 줄은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책이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도와줘서 제 책에는 그게 언급 안 됐어요. 이 하이마스 덕분에 그 넓은 광야를 행대로 딱 서가지고 이 일격에 밀어볼 듯이 진격해오던 러시아군 탱크 부대가 하이마스 때문에 다 전멸됐습니다. 하이마스가 탱크를 맞춘 게 아니고 하이마스 장거리 포주 정확하게 날아가는 특징인데 탱크의 공격과 연료 저장소, 탄약 저장소를 기가 막히게 다 명중시켰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탱크 부대가 정렬했다가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2시간 얘기해. 그만해. 저 이런 거 얘기하면 신나서 2시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앞으로 이거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군사 전문가들이 많지만은 이 군사 전문가들 다 각성해야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한 군사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다 러시아가 겁만 주다가 끝날 거라 이렇게 다 얘기했지. 또 푸틴이 4일 전까지도 페인트 모션을 썼고 우리는 공격 안 할 거다. 훈련만 하고 부대를 귀환시킬 거라. 여기에 다 쏘아 넘어갔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전쟁은 디셉션인데 전쟁은 기만인데 그거 알면서도 이 푸틴한테 다 쏘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쏘아 넘어간 건 뭐냐. 러시아가 막상 공격했을 때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군사 전문가 다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 3, 4일 이내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 금방 끝나요. 3, 4일 이내에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1년 8개월 돼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3, 4일 이내에 끝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99.99%예요. 아무도 이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제가 아까 돈바스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전쟁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매칭돼 갖고 돈바스 평원에서 장기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책에 장기전이 될 거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겠어요? 제가 보기엔 대답할 자격이 좀 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것도 못 맞추고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근데 끝날 걸 어떻게 맞춥니까? 저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나리오는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확전 안 됩니다. 왜? 미군이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군이 거기 지상군 병력이 들어갔으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박 교수님이 하신 하마스, 이스라엘, 그것도 저는 세계대전으로 확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군이 직접 전투병력이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세계대전으로 확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만약에 아까 핵무기를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 전술 핵무기를 쓸 때는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서방에서도 핵무기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러시아에서 핵무기 안 쓰는 이상 또 미군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승리 이거는 이건 시나리오. 우크라이나 승리 참 어려워요. 왜? 전쟁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기름과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기름 한 번 안 나와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다 지금 그 우방에서 도와주는 유조 트럭으로 보내주는 기름을 받아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서 포탄도 받아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탄약이랑 무기를 자체 공급하는 나라. 거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쟁 초기에는 갖고 있던 무기가 있었지만 그가 다 소모되고 지금은 거의 그 동맹국으로부터 받는 무기와 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특히 지금 지금 싸우고 있는 데가 돈바스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도 자기들 진지 쪽을 요새화했고 러시아 쪽도 우크라이나에 밀고 들어오니까 남북 900km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프랑스 서부전선 또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1951년 5월부터 휴전시까지 계속된 고지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쉽게 말하면 장기전이고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의 결론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승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세 번째, 푸틴. 이거는 가능해요. 프리고진이 6월달에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그런 반란이 몇 번 일어나면 러시아는 쿠데타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들 고르바초프가 왜 실각됐습니까? 쿠데타 일어나서 실각됐어요.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뒤에 대통령 된 옐친도 쿠데타 일어나서 실각했어요.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또 이 프리고진 같은 사람이 또 두세 명이 일어나면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승리. 전쟁이 장기전으로 된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이제 지쳐갖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는 첫째 합병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를 불안하거나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지금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모자라면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고지전, 진지전의 양상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경우에도 젤렌스키는 그 잃어버린 땅을 꼭 회복하고 싶지만은 우방이 안 도와주는데 어디서 무기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의 그 조언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섯 번째가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2014년부터 신냉전이 시작돼요. 아주 제가 동감합니다. 고르바초프가 이 얘기를 했어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는 거 보고 이제 냉전은 다 끝났다. 다시 신냉전이 시작됐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하이브리드 전쟁, 새로운 전쟁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교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주 돈독하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 북한의 핵위협. 이거는 한반도에서 김정은이가 핵무기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허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제 말이 틀립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랑 푸틴이랑 김정은이가 아주 지금 하나가 돼 있어요. 이번에 보시다시피 재래식 포탄 공급해주고 그 대신 미국을 때릴 ICBM 기술 더 달라고 지금 해서 제가 푸틴이 다 준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한미 동맹을 더 강철 동맹으로 하고 또 일본까지 포함시켜서 이 동북아의 안보,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복국 아까 이게 축이죠.
브레진스키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 이게 다 피벗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세력 중간에서 서로 양쪽에서 노리는 그 중간에 그 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게 피벗 국가입니다. 우리가 해당됩니다. 피벗 국가면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 약한 걸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굴종해야 되느냐? 물론 아니죠. 예. 그리고 이 한미동맹이 이게 국민의 국방 안보의식이 변해야 돼요. 국군은 대화로서 나라를 지킨다. 이 허무맹랑한 이런 배변을 얘기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정치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바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포퓰레이션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의원님.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남자 3년, 여자 2년 병역기간이 지금도 똑같아요. 인구는 3배 늘었는데, 근데 한국은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의무 복무 기간이 줄어듭니다. 제가 했을 때 35개월이었어요. 지금 18개월입니다. 그리고서 과학적인, 아까 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해요. 이번에 하마스 공격에 이스라엘에서 과학적 AI 동원하고 CCTV를 방책선에 하고 우리나라는 똑같지 않습니까? 겨울에 CCTV를 DMZ 철책선에 해놨는데 기온이 내려가면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이런 과학적인, 물론 과학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기본 법칙에는 로우 오브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의 법칙. 일단 머리수가 많아야 돼요. 머리수가 많아야 전쟁이 이깁니다. 북한은 지금 120만 명이 한국이 과학적 어쩌고 해갖고 40만 명, 48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은 18개월, 이거 35개월로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그건 문제, 그냥 하루아침에 다 풀립니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말 맞죠? 의원님 이거 주장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국민들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포퓰리즘에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루아침에 다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인구가 3배가 늘었는데 병역 안 줄입니까? 이스라엘 분위기는요, 제가 여기가 이스라엘도 썼지만은, 내가 이번에 우리 당이 집권하면 의무 복무 기간을 6개월 주겠습니다. 이에 따른 가다가 암살당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안한데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 좀 상무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전 대비 이것도 얘기하려면 제 책에 다 있어요. 이거 군사합의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요 항복문서만 아니지 정식 항복문서만 아니지 사실상 항복에 준하는 서명하고 온 겁니다. 우리 국군 손발은 다 묶어놨어요. 정찰 자산 다 묶어놨어요. 훈련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군기 싹 빠지게 했어요. DMZ에 우리 초소만 다 부숴 파괴했어요. 한강 입구에까지 인민군들이 와서 다 수로 조사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이게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만 무슨 평화 무슨 군사 합의 어쩌고 그러지만은 이게 국민 속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2018년에 맺은 평양에서 맺은 9.19 군사합의 당장 폐기해야 되고 폐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시 주모자들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됩니다. 네, 박사님, 그 부분은 참고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로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4세기 로마의 전술가 베게티우스가 말한 대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상입니다. 역동적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정규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바꿔주시고요.